제72조 처우등급 보도록 하자고요. 처우등급은 기경계다 이렇게 기억을 했죠. 그리고 처우등급하고 경비등급이 헷갈리지 않도록 주의할 사항이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기본수용급, 경비처우급, 개별처우급의 구체적인 그 개념을 구분하는 문제가 출제가 되기 때문에 개념을 확실하게 이해를 해야 되겠어요. 기본수용급이라는 것은 성별, 국적, 나이, 형기 등에 따라서 수용할 시설과 구획 등을 정하는 구별하는 그 기준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은 보통 이제 분류전담교도소에서 이 기본수용급 이것은 이제 구분을 해놓고 있죠. 자, 그래서 기본수용급의 개념 확실히 이해하도록 하고, 그래서 이제 이 성별에 따라서 여성 수용자는 청주 여자 교도소로 수용되는 것이 일반적이죠. 그리고 국적의 경우에 천안 외국인 전담교도소로 수용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겠죠. 그리고 나이에 따라서는 19세 미만 수용자의 경우는 김천 소년교도소에 수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하는 거. 자, 그래서 이렇게 외형적인 그런 거 특성에 따라서 수용할 시설과, 그리고 같은 교정시설일지라도 이제 이 구역에 따라서 구역을 구별하는 기준이 되는 것이 기본 수용급이다 하는 거. 그 다음에 경비 처우급. 그러니까 기본 수용급에서는 처우자가 들어가질 않죠. 수용을 위한 그런 그 분류급이에요. 자, 그래서 그 점을 좀 주의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경비 처우급 하게 되면은 도주 등의 위험성에 따라서 수용시설과 개호 정도를 구별하고, 그래서 첫 번째 경비 처우급에 따라서 구별하는 기준이 되는 것은 개호의 정도죠. 개호의 정도. 그리고 범죄 성향 진전과 개선 정도, 교정 성적에 따라서 처우 수준을 구별하는 기준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경비 처우급의 두 번째 구별 기준이 되는 것은 처우 수준이에요. 그래서 경비 처우급은 개호 정도와 처우 수준을 구별하는 기준이 되는 처우 등급이다 하는 거. 세 번째, 개별 처우급 하면은 수용자의 개별적인 특성에 따라서 중점 처우 내용을 구별하는 기준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세 가지 구체적으로 기억을 해야 되기 때문에 기본 수용급의 키워드는 축약하게 되면 기, 시, 구이다 이렇게 기억을 하도록 하자고요. 기본 수용급은 시구이다, 기시구이다. 경비 처우급 경, 그리고 개호 정도니까 경개 처우 수준 해가지고 경개처이다. 경비 처우급은 개처이다. 이걸 줄여가지고 경개처이다. 그리고 개별 처우급 하게 되면은 중점 처우 내용을 구별하는 기준이다. 그래서 개중내이다. 이렇게 축약해서 기억을 하도록 하자고요. 그리고 이걸 이제 그 72조 시행규칙 봤으니까 시행규칙 제2조의 제5호 처우등급 개념은 자연스럽게 이해가 될 수 있죠. 처우등급이란 수용자의 처우 및 관리와 관련하여 수용자를 수용할 시설을 구별하는 기준 하게 되면은 방금 전에 공부했듯이 바로 기본 수용급이고, 수용자에 대한 개호 정도 처우 수준을 구별하는 기준이 되는 것이 경비 처우급이다. 처우 내용을 구별하는 기준이 되는 것이 개별 처우급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연산기억법에 있어서도 처우 등급 기경계이다 여기다가 추가해 가지고 처우 등급은 기시구 경계처 개중내이다. 이렇게도 기억을 하도록 하자고요. 처우 등급은 기시구 경계처 개중내이다. 이렇게 추가해서 이해하면서, 자, 두 번째 시설의 구별 기준은 기본 수용급이다. 기시구이다. 위험성에 따라서 시설 개호 정도를 구분하며 성향, 개선, 성적에 따라서 처우 수준을 구별하는 기준은 경비 처우급이다. 그리고 개별 처우 특성에 따라서 중점 처우의 내용 기준은 개별 처우급이다 하는 것. 그래서 그렇게 기억하면 완벽하겠죠. 그 다음에 73조 기본 수용급과 관련해서는 먼저 기본 수용급이 몇 종류인가를 기억을 해야죠. 9종류이다 하는 거. 그래서 기본 수용급 하게 되면은 이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도 이제 극소수의 수용자를 기본 수용급에 규정을 하고 있다 하는 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전체 수용자 중에서
여성 수영자의 비율은 5%가 넘기 어렵죠. 그래서 여성 수영자가 소수이기 때문에 여성 수영자하고 성별과 관련해서는, 그다음 국적과 관련해서는 외국인 수영자가 극소수죠. 그리고 금고 수영자가 자유형 수영자 중에서 극소수예요. 과실범이나 양심범 정도에게 금고형은 부과가 되죠. 대부분이 이제 징역형이 부과가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자유형이 단일화되어 있지 않고 세 종류로 세분화가 되어 있죠. 징역, 금고, 구류로 세분화되어 있는데, 구류는 분류심사 대상자가 아니기 때문에 기본 수용급에는 포함될 수 없는 것이고, 그리고 징역 수용자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징역 수용자는 기본 수용급에 해당되지 않는 거다 하는 것을 이해할 수 있죠. 그 다음에 19세 미만의 수용자도 소수이죠. 그래서 19세 미만 소년 수용자. 그래서 이 19세, 이것은 20세나 18세로 바꾸는 그런 숫자 바꿈 함정 주의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19세 이하도 아니라고 그랬죠. 19세 미만이다 하는 거. 그리고 23세 미만의 청년 수영자. 그래서 소년 수영자하고 청년 수영자를 기본 수영급에서는 구분하고 있다. 그리고 65세 이상의 노인 수영자. 그래서 연령에 따라서 기본 수영급은 19세, 23세, 65세에 따라서 구분하고 있다 하는 것을 그렇게 응용해서 기억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7호에 있어서 형기가 장기 기준이 되는 것이 10년이죠. 그래서 10년 이상의 장기 수영자는 소수예요. 대부분 10년 이하의 그 수영자들이죠. 자, 그래서 10년을 그 기준으로 해서 장기 수영자는 구분하고 있다. 기본 수영급에서. 그 다음에 이제 기본 수영급에서 장애는 두 종류로 구분하고 있죠. 정신장애와 신체장애가 있는 수영자를 구분하고 있다. 그래서 이 9종류의 기본 수영급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고르는 박스형 문제가 출제가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는 이 교정학 시험에서 개수형 문제나 이 숫자 합해가지고 정답 구분하는 문제, 이런 것이 출제가 되고 있고 그렇죠. 자, 그래서 뭐 나이를 합치게 되면은 19세, 23세, 65세 이렇게 문제를 낼 수도 있고, 자, 그 다음에 기본 수용급에 해당하는 것은 몇 가지인가, 이렇게 출제했을 때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그것까지 대비해 놓도록 하죠. 그 다음에 74조에 있어서 경비 처우급은 경비 등급에서도 기억했듯이 이 중1강 경비는 완화 개방이다. 이렇게 기억을 했죠. 그래서 경비 초급이나 경비 등급은 네 종류가 있다 하는 것은 이미 기억이 됐어요. 그래서 경비 초급에 있어서 개방 초급, 개방 초급에는 경비자가 들어가지 않죠. 왜냐하면 개방은 자율적인 활동이 허용되기 때문에 자율적인 활동하고 경비는 반대 개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개방에는 이 경비가 포함되지 않는다 하는 것까지 알아둘 필요가 있어요. 그 다음에 2호 완화 경비초급, 일반 경비초급, 중경비초급. 자, 이것도 이제 이 낮은 단계에서부터 가장 높은 수준의 처우 단계까지 이렇게 차례대로 이해할 필요가 있죠. 무거울 중자 중경비초급 경우는 가장 삼엄한 경비가 이루어지고 있는 중경비 시설에 수용되어 가지고 기본적인 처우가 필요한 수용자이죠. 기본적인 처우, 그게 되면 최하 수준이긴 해요. 그렇지만 용어에 있어서는 가장 낮은 수준의 처우가 필요한 수용자가 아니라 기본적인 처우가 필요한 수용자로 사용되고 있죠. 자, 그래서 같은 개념이긴 하지만 법률 용어에서 가장 낮은 수준의 처우가 필요한 수용자가 중경비 처우급 수용자가 아니라 기본적인 처우가 필요한 수용자가 중경비 처우급 수용자다 하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죠. 그래서 보통 그 지침이라든가 실무에 있어서는 중경비 처우급을 S4급이라고 이렇게 불러요. 그 다음에 일반 경비 처우급은 통상적인 수준의 처우가 필요한 수용자죠. 그러니까 평균적인 그런 개호나 처우가 이루어지는 수용자가 일반 경비 처우급 수용자예요. 그래서 통상적인 수준의 처우가 필요한 수용자다. 그래서 이 일반 경비 처우급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지 보통 경비 처우급 수용자가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 통상적인 수준보다도 한 단계 높인 것이 완화경비처우급이고, 그 다음에 가장 높은 수준의 처우가 필요한 수용자가 개방처우급이다. 그리고 여기서 그 키워드는 개방처우급은 이 개방시설에 수용돼서 가장 높은 수준의 처우가 필요한 수용자예요. 개방시설. 자, 제2항 보면은 경비처우급에 따른 작업 기준을 규정하고 있죠. 그래서 작업 기준 먼저 세 가지를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작업 기준은 군해 작업이 표준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 단계가 개방지역 작업이고, 가장 높은 단계가 외부 통근 작업이다. 그래서 이 세 가지 군해 작업, 개방지역 작업, 외부 통근 작업으로 작업 기준을 나누고 있다 하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이 군해 작업 하게 되면은 이미 익숙한 용어이죠. 군해 작업, 이것은 형집행법 제3조에서 이 법은 교정시설 군해에 대해서 적용한다 해가지고 군해가 이미 나왔었어요. 그러니까 이 군해 작업이라는 것은 원칙적으로 형집행법이 밤낮 없이 적용되는 그런 엄격한 개호가 이루어지는 그런 지역의 작업이에요. 군해 작업. 그러니까 이제 그 주벽 안에 설치된 작업장에서 실시되는 작업이 군해 작업이죠. 그 다음에 이제 그 개방지역 작업은 밑에 해설해 놨듯이 개방지역 작업은 이제 군해가 아니라 바로 교정시설의 주벽 밖에 있는 제한지역에 설치된 외부 기업체의 작업장 등에서 실시하는 작업, 이것이 바로 개방지역 작업이에요. 그러니까 개방지역 작업이 이루어지는 그 장소는 밤낮 없이 형집행법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교도관이 수형자를 이제 데리고 나가가지고 작업할 때, 개호할 때만 형집행법이 적용되다가 철수하게 되면 그 장소에는 원칙적으로 형집행법이 적용되지 않는 그 지역이죠. 그래서 이제 군해하고 구별해가지고 제한구역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한구역에 외부 기업체로부터 이제 투자하도록 해가지고 거기에 공장을 설치해서 이제 거기에서 실시하는 그 작업이죠. 그러니까 바로 주벽과 이제 문 하나 사이에 두고 밖으로 나가가지고 이렇게 실시되는 그 작업, 이것이 개방지역 작업이다 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가장 높은 단계가 외부 통근 작업이죠. 그래서 외부 통근 작업은 이제 그 교정시설과 인접해 있는 그런 거 작업장이 아니라 멀리 떨어져 있는 외부 기업체에서 운영하는 공장에서 실시되는 그 작업이죠. 그래서 외부 통근 작업, 이것은 이제 일반인들과 이제 똑같이 같이 이제 주석끼어 가지고 외부 기업체 공장 작업장에서 실시되는 작업이 외부 통근 작업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단계를 명확하게 좀 먼저 구분해 놓고, 그래서 이제 원칙적으로 일반 경비처우급은 통상적인 처우가 필요한 그 수용자이기 때문에 구내 작업이 원칙이다. 그리고 필요한 경우에는 한 단계 높여가지고 외부 통근 작업이 가능한 것이 아니라 개방지역이 가능하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외부 통근 작업으로 이렇게 뒤바꾸는 함 정도 주의를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완화경비처우급은 군해 작업보다 한 단계 유의니까 원칙적으로는 개방지역 작업이고, 필요할 때는 한 단계 높여서 이제 외부 통근 작업이 가능한 거죠. 개방지역 작업이 가능한 것이 아니라 당연히 외부 통근 작업이 가능하다. 원칙이 이 개방지역 작업 및 외부 통근 작업 가능. 자, 헷갈리지 않도록 하시고, 그 다음에 가장 높은 단계의 처우가 이루어지는 개방처우급의 경우에는 당연히 가장 높은 작업 기준인 외부 통근 작업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개방지역 작업은 그 아래 단계죠. 그러니까 당연히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개방처우급은 외부 통근 작업 및 필요시 개방지역 작업 가능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 점까지도 이 부분에서는 주의를 해두도록 하세요. 자, 그 다음에 76조 보시면은 개별 처우급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있죠. 개별 처우급도 기본 수용급과 마찬가지로 9종류이다 하는 것을 기억을 하고, 그래서 이 연상기업법에서 머리 글자 따가지고 이렇게 암기하도록 문장을 만들었어요. 자, 그래서 그 자치처우라든가 의료처우, 개방처우, 집중처우로 이렇게 구분하고 있다. 그래서 개별처우급 같은 경우도 이제 출제될 때가 됐기 때문에 9종류 확실하게 기억을 해두도록 하세요.
그 다음에 77조 소득점수 보시면은 지금 현행 그 시행 규칙에 있어서는 점수법에 의한 누진처우 제도가 실시되고 있지 않죠. 지금 그 누진처우가 완전히 그 폐지됐다고 보기는 어렵지만은 점수법에 의한 그 누진처우보다는 기간제, 고사제의 바탕을 둔 누진처우에 가까운 그런 성질로 실시되고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왜 점수법에 따른 그 누진처우가 완전히 폐지됐다는 것을 강조하냐면 이 점수법에 따른 누진처우가 실시되고 있다면 책임점수 개념이 반드시 나타나야 돼요. 그런데 점수법은 실시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책임점수는 있을 수 없어요. 소득점수만 인정이 된다 하는 것을 헷갈리지 않도록 이해할 필요가 있죠. 소득점수 하게 되면은 수용생활 태도점수하고 작업 성적 점수 또는 교육경적 점수 세 가지 기준이 있다 하는 거예요. 수용생활 태도 점수 이것은 매달 5점 이내죠. 5점. 그 다음에 작업 성적 점수나 교육 성적 점수는 각각 별도로 이렇게 실시될 수 있는 것이지 한 수용자에게 동시에 작업과 교육이 적용되질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작업 성적 점수가 적용된다면 교육적 성적 점수는 적용되지 않죠. 그래서 이 작업 성적 점수나 교육 성적 점수도 수용생활 태도 점수처럼 5점 이내이다. 그래서 따라서 이 소득 점수는 월 10점 이내로 산정이 되는 것이다. 15점 이내가 아니다 하는 점을 주의할 필요가 있죠. 그래서 해설에서 그것을 정리를 해놨어요. 그 다음에 78조 소득 점수의 평가 기간 및 그 방법 해가지고 78조 보시면은 1항 소장은 수용자 당연히 이 소득점수 평가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분류심사에서 제외되거나 유예된 사람은 제외될 수밖에 없는 거죠. 분류심사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소득점수도 적용되지 않는 거예요. 그 점까지 먼저 이해를 해놓도록 하고 제1항 소장은 수용자의 소득점수를 소득점수 평가 및 통지서에 따라서 매월 평가해야 된다. 자, 소득점수 평가 하게 되면은 우리가 이론에서 이제 기간제 내지 고사제하고 점수제 내지 점수 소각제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어요. 그래서 이 점수제에는 세 가지 종류가 있었죠. 뭐예요? 잉글랜드제와 아일랜드제 그리고 엘마이라제가 있다. 엘마이라제 하면 바로 연상되죠. 형기가 얼마인지 모르니까 얼마이라제다. 이렇게 연상하면서 부정경에 의한 처우가 바탕이 되는 것이 엘마이라제다. 이렇게 기억을 했고 그리고 이제 잉글랜드제 하게 되면은 3단계의 처우 방식이 적용이 되고 일별 소각제이다가 핵심적인 특징이었잖아. 그러니까 매일매일 소득점수로 책임점수를 소각시키는 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잉글랜드제이다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잉글랜드제를 개선시킨 것이 크로프턴의 아일랜드제이다 이렇게 기억이 나죠. 그래서 크로프턴의 아일랜드제 하게 되면은 중간 교도소제를 포함시켜 가지고 4단계 처우 방식으로 개선이 됐죠. 그래서 독거 방식에서 그 다음에 혼거 방식 그리고 중간 교도소 처우를 거쳐서 가석방 이렇게 이루어지는 4단계 처우 방식이 아일랜드제의 특징이었고 그리고 점수 선정에 있어서는 월별 소각이었죠. 그러니까 매월 평가하는 것은 아일랜드제와 가까운 그런 거 평가 방식이라고 볼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은 현행 시행규칙에 있어서는 점수제는 근본적으로 채택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나라 지금 잉글랜드제와 아일랜드제가 적용된다 하면은 그건 전혀 거리가 멀죠. 자, 다만 월별 평가 방식에 있어서는 아일랜드제와 유사하다 하는 거. 자, 그 점을 좀 이해하도록 하고요. 그래서 이것은 이제 매월 평가해야 한다. 이것은 매일 또는 매주 평가해야 한다. 이렇게 바꾸는 함정 주의하도록 해야 돼요. 이 경우 그 대상 기간은 매월 뭐 소득점수 산정하는 데 있어서는 그 다음 달까지 걸칠 필요가 없죠. 해당 달 매달 이렇게
평가해야 되죠. 그러니까 당연히 매달 초일부터 말일까지이지 다음 달 말일이 아니죠. 항상 이런 거 일이나 달이 나왔을 때는 그 달인지 다음 달인지 전 달인지까지 이렇게 주의하자고 그랬어요. 그래서 다음 달 말일까지로 한다면 아차면 깜빡 속을 수 있으니까 그 정도 주의하도록 하고, 제2항 수영자의 소득 점수 평가 방법에 대해서도 좀 구체적으로 알아둘 필요가 있죠. 자, 수영생활 태도, 특히 그 승진시험 같은 경우에는 수영생활 태도의 그 기준이 되는 사항이 어떤 것인가를 구분하는 문제까지 그 출제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품행, 책임감, 협동심의 정도에 따라서 5점으로 구분이 된다 하는 것. 최고 점수가 5점이고 그리고 최하 점수는 0점이 아니라 1점이다 하는 것. 그런데 이제 여기 그 수영생활 태도에 살며시 여기 그 작업 또는 교육 성적의 기준이 될 수 있는 근면성을 그 집어넣는 함정이 그 출제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품행, 책임감, 협동심 옆에다가 근면성 X 이렇게 해놓도록 하세요. 자, 이어 작업 교육 성적의 경우에는 부과된 작업 교육의 그 실 정도와 근면성에 따라서 5점에서 1점까지로 구분하여 채점한다 하는 거. 그리고 3항에 있어서 수영자의 작업 또는 그 교육 성적을 평가하는 경우에는 작업과 관련한 것이 바로 작업 숙련도와 기술력, 작업 기간이고, 그 다음에 교육 성적과 관련된 것이 교육 채도, 시험 성적이겠죠. 그래서 이러한 것 등을 고려할 수 있다 하는 것. 고려할 수 있다 이지 고려해야 한다도 아니죠. 그 다음에 제4항 보안 작업 담당 교도관 및 관구의 책임 교도관이 서로 협의하여 소득점수 평가 및 통지서에 해당 수영자에 대한 매달 초일부터 말일까지의 소득점수를 채점한다. 그래서 매달 초일부터 말일까지로 단위를 삼아가지고 소득점수 채점한다 하는 것. 그리고 소득점수 채점을 담당하는 그 교도관은 보안 교도관이나 작업 담당 교도관, 보안 담당 교도관 또는 작업 담당 교도관이나 관구 책임 교도관이 협의해 가지고 소득 점수를 산정한다 하는 거. 그 다음에 79조 소득 점수의 평가 기준도 보시면은 1항 수영생활 태도 점수와 작업 또는 교육 성적 점수는 수는 소속 작업장 또는 교육장 전체 인원의 10%, 수는 10% 초과할 수 없고 우는 20%가 아니라 30%를 초과할 수 없다 하는 거. 다만 작업장 또는 교육장 전체 인원이 4명 이하인 경우에는 수, 우를 각각 1명을 채점할 수 있다. 여기서 이제 뭐 4명 이하인데 여기서 이제 수 10% 하게 되면은 뭐 1명도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전체 인원이 4명 이하인 경우에는 특징을 둬 가지고 수, 우를 각각 1명으로 채점할 수는 있다 하는 것. 자, 그래서 이 4명 이하 이것도 5명 이하로 바꾸는 헷갈리기가 쉬워요. 자, 그래서 숫자 관련 내용도 여기서 종합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놨어요. 그래서 앞으로 나올 내용까지 해가지고 가족관계 회복 프로그램 참가인은 5명 이내, 업무관리 대상자 1명당 10명 이내 이렇게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이런 숫자 관련 숫자는 기억해 놓을 필요가 있죠. 제2항 소장이 작업장 중 작업장의 특성이나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필수 작업장으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소장이 지정하는 거예요. 법무부 장관이 필수 작업장 지정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소장이 필수 작업장으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소득 점수의 수는 5%를 더 추가시켜 줄 수 있고 우는 10% 범위에서 확대할 수 있다 하는 것. 자, 그래서 특수 작업장 같은 경우는 매우 어려운 작업을 실시한다든가 이런 경우가 많고 하기 때문에 특별히 이렇게 가산점을 부여하도록 하고 있다 하는 것. 가산점의 범위 수는 5%, 우는 10% 이내다 하는 것은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그 다음에 3항 소장은 수영자가 부상이나 질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작업 또는 교육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3점 이내 범위에서 전체 5점 이내에서
이 부상이나 질병 등으로 어쩔 수 없이 교육이나 작업을 참가하지 못하는 경우, 이런 부득이한 사정의 경우에는 본인의 의도가 아니기 때문에 3점 이내 범위에서는 작업 성적 점수나 교육 성적 점수를 부여할 수 있다. 그러나 수행생활 태도 점수는 뭐 작업이나 이런 거 교육과 관련이 없죠. 뭐 부상이 있다고 하더라도 어떤 거 수행생활 태도는 평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뭐 부상 질병이 있는 수영자에 대해서도 수행생활 태도 점수는 5점까지 채점할 수 있는 거죠. 그렇지만은 아픈 경우에는 이렇게 작업이나 교육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3점 이내로는 점수를 부여할 수 있다 하는 거. 그 다음에 80조 소득점수의 평정, 평균 내는 것을 말하는 거죠. 소득점수를 평균 내서 정하는 것. 제1항 소장은 재심사를 하는 경우에 그때마다 평가한 수영자의 소득점수를 평정하여 경비 처우급 조정 대상이 되는 것은 기본 수용급이나 개별 처우급이 아니라 경비 처우급이다 하는 것은 앞에서 확실하게 이제 숙지를 했죠. 그래서 경비 처우급을 조정할 것인지를 고려해야 한다. 그래서 이 소득 점수를 평정해 가지고는 경비 처우급을 조정한다가 아니에요. 점수제가 아니기 때문에 소득 점수는 참고 자료가 되는 것이지 그것이 반드시 경비 처우급을 조정해야 하는 의무 사항이 아니다 하는 것. 자, 그래서 그 점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소득 점수를 평정하여 경비 처우급을 조정한다가 아니라 조정할 것인지를 고려해야 한다. 그러니까 소득 점수는 하나의 참고 자료에 불과하다 하는 거야. 다만 부정기재 심사의 소득 점수 평정 대상 기간은 사유가 발생한 달까지로 한다. 그래서 어떤 거 공로라든가 징벌사항이 있다가 하더라도 이익이나 불이익을 해당 달에만 이렇게 부여해 주는 것이지 계속해서 그런 혜택이나 어떤 불이익을 주는 것은 아니다 하는 거예요. 자, 그 점을 좀 이해하도록 하고, 제2항 소득점수를 평정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매월 평가된 소득점수를 합산해 가지고 평정 대상 기간에 개월수로 나눠서 평균 낸 점수인 평정 소득점수로 한다 하는 거. 평정 소득점수면 평균 소득점수다, 이렇게 이해를 해두면 되겠죠. 그 다음에 81조 경비처우급 조정. 경비처우급을 상향 하향 조정하기 위하여 고려할 수 있는 평정소득점수의 그 기준, 그래서 평정소득점수의 상향 조정 기준이 되는 것은 6점이 아니에요. 8점 이상이다 하는 거. 다만 현재 6분의 5에 도달한 때 마지막 정기 재심사에 따른 경우에는 7점 이상만 되더라도 경비처우급을 상향 조정해 줄 수 있다. 그래서 이 원칙적으로는 8점 이상이 상향 조정 기준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6분의 5에 도달한 때에는 7점 이상으로도 상향 조정할 수 있다. 이렇게 기억하도록 하고요. 하향 조정 기준이 되는 것은 5점 이하이지 3점 이하가 아니다 하는 거. 82조 조정된 처우등급의 처우등. 제1항 조정된 처우등급에 따른 처우는 그 조정이 확정된 다음 날부터 한다. 그러니까 이제 2023년 8월 25일 날 이제 일반 경비 처우급에서 완화 경비 처우급으로 이렇게 조정이 됐다 하게 되면은 그 다음 날 바로 완화 경비 처우급에 의해서 처우를 받기 때문에 면회 횟수도 바로 한 해가 더 늘어날 수 있다 하는 거예요. 자, 이 경우 조정된 처우 등급은 그달 초일부터 적용된 것을 한다. 논리적으로 맞는 거죠. 그러니까 이 처우는 조정이 확정된 다음 날부터 이렇게 하기 때문에 접견 횟수라든가 이런 혜택은 혜택을 주기 위해서는 이 경우에 이제 조정된 처우 등급은 그달 초일부터 적용된 것으로 봐가지고, 그러니까 확정된 다음 날부터는 일반경비 처우급 수용자였던 수용자를 완화경비 처우급 수용자로서 처우하는 걸로 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도 다음 달 초일부터 하면 한다 하게 되면 논리적으로도 이렇게 헷갈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 확실하게 기억하기 위해서 별표 3개 하도록 하세요.
제2항 소장은 수용자의 처우 등급을 조정할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수용자에게 그 사항을 알려야 된다. 자, 경비 처우급 조정된 것을 뭐 가족에게까지 알릴 사항으로 규정할 필요는 없겠죠. 그래서 그 점도 주의하도록 이것은 경비 처우급 조정한 경우에는 수용자 및 가족에게 그 사항을 알려야 한다가 아니라는 것. 자, 그래서 그 점 주의하시고. 자, 이어서 제2절 처우 등급별 처우 등인데, 제2절 처우 등급별 처우, 이것은 전체 조문 중에서 출제 빈도가 가장 높은 부분들이에요. 자, 그래서 이 부분은 전체 별표 4개 하도록 하죠. 그래서 앞으로 각 조문별로는 별표를 생략하도록 할게요. 자, 83조 보시면은 처우 등급별 수용 등 제1항 소장은 수용자를 기본 수용급별 경비 처우급별로 구분해서 수용해야 된다. 그래서 원칙적인 수용 단계에서부터 개별 처우급은 고려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기본 수용급별 경비 처우급별로 구분하여 수용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처우상 크게 필요하거나 시설의 여건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기본 수용급 경비 처우급이 다른 수용자를 함께 수용하여 처우할 수 있다. 자, 이 부분도 좀 주의해야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은 소장은 기본 수용급 경비 처우급이 다른 수용자를 함께 수용하여 처우할 수 없다로 바꿔가지고 함정 유도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그 점을 좀 주의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제2항 소장은 수용자를 수용하는 그 경우에 개별 처우의 효과를 정진하기 위하여 경비 처우급과 개별 처우급이 같은 수용자 집단으로 수용하여 처우할 수는 있다 하는 것. 원칙적으로는 기본 수용급별 경비 처우급별로 구분해서 수용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개별 처우의 효과를 증진시키기 위해서 경비 처우급하고 개별 처우급을 같이 수용하여 처우할 수는 있다 하는 것. 경비 처우급에 있어서도 처우의 수준을 결정하는 기준이 됐었고, 그 다음에 개별 처우급의 경우는 처우 내용을 구별하는 기준이 되는 거죠. 그래서 처우와 관련된 그런 처우 등급이기 때문에 경비 처우급과 개별 처우급이 같은 수용자 집단으로 수용하여 처우할 수는 있다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84조부터는 안기법까지 제시되어 있으니까 확실하게 그 안기법에 따라서 기억을 해 놓도록 해야 돼요. 자, 84조 물품지급. 소장은 수용자의 경비 처우급에 따라서 어떤 차등을 두는 기준이 되는 것도 경비 처우급이지 개별 처우급이나 기본 수용급이 아니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이해하면서 경비 처우급에 따라서 물품의 차이를 두어 지급할 수 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차이를 두어 지급한다가 아니에요. 차이를 두어 지급할 수는 있다. 다만 주식 부식과 같이 건강 관련된 물품까지 차등 지급하는 것은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인간의 존엄성을 손상시키기 때문에 그것은 인정하고 있지 않죠. 자, 그래서 건강 관련된 물품은 경비 처우급에 따라서 차등 두어서는 아니 된다 하는 것. 어떠한 경우에든 이런 건강 유지와 관련된 물품은 차등을 두어서 차이를 두어서 지급할 수 없다 하는 것. 이것도 시험에 출제 잘 되는 내용이야. 제2항 의류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수용자가 개방처우급인 경우에는 색상 디자인 등을 다르게 할 수 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색상 디자인을 다르게 할 수 있는 처우급은 개방처우급 한 가지이지 완화적 경비처우급에도 해당되지 않아요. 개방처우급에 한해서만 색상 디자인 등을 다르게 할 수 있다 하는 것. 그 다음에 85조에 있어서 봉사원 선정 1항 소장은 개방처우급, 경비처우급, 일반경비처우급 수용자로서 교정성적, 나이, 인성들을 고려하여 다른 수용자의 모범이 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봉사원으로 선정하여 담당 교도관의 사무처리와 그 밖의 업무를 보조하게 할 수 있다. 자, 이 봉사원의 역할은 여러분들의 사무처리와 그 밖의 업무를 보조하는 역할이지 대신하게 하는 역할이 아니에요. 그래서 대신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바꾸는 함정도 주의할 필요가 있죠. 그리고 원칙적으로 봉사원 선정 대상이 되는 경비처우급으로는 개완일이 해당된다 하는 거예요. 개완일이지 원칙적으로 개완특일이 아니다 하는 것을 좀 주의할 필요가 있어요. 그
그 다음에 2항 소장은 봉사원 활동기간을 1년 이하로 정한다. 원칙적으로 1년 이하 1년 단위로 활동하도록 하고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하는 거. 있다 없다는 바꿔서 잘 출제하죠. 그 다음에 3항 소장은 봉사원의 활동과 역할 수행이 부적당하다 인정하는 경우는 그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자, 이것은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교정 관련 법령 조문에서는 취소 나오면 무조건 이무적 취소이지 취소한다는 있을 수가 없다. 취소한다로 되어 있는 선지 나오면 다른 선지 볼 필요도 없이 무조건 그 선지가 틀린 정답이다 하는 거였어요. 자, 그걸 다시 한번 확인했고, 그 다음에 4항 소장은 봉사원 선정 기간 연장 선정 취소에 관하여 결정할 때는 직권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바로 분류처우위원회 심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하는 것. 그래서 분류처우위원회 나오면 교도관 회의로 뒤바꾸는 함정이 자주 출제가 된다 했죠. 그래서 그 점 주의하도록 하고, 그래서 봉사원 선정은 개완 특일이 아니라 개완일이 원칙이다 하는 것을 여기서도 강조를 했죠. 자, 그렇게 그 점 주의하고, 그 다음에 그 86조 자치생활 보시면은 제 1항 소장은 개완급 수용자에게 자치 활동을 허가할 수 있다. 자치 활동도 허가한다가 아니죠. 허가할 수 있다예요. 자치생활. 그리고 자치생활은 오로지 개방 완화급에게만 허용되는 것이지 차후상 특히 필요한 경우에 일반급에게도 허용되지 않아요. 그래서 자치생활 대상은 이 점을 가지고 자치생활은 개완만이다 이렇게 기억하라고 했죠. 만이다 하는 것은 애가 없다 이 의미예요. 그리고 이 자치생활의 범위도 출제가 되기 때문에 굵은 글씨로 해놨죠. 인원점검, 취미활동, 일정한 구역 안에서의 그 생활만 이렇게 자치생활로 허용하도록 명시되어 있다. 그래서 여기 자치생활 범위에 텔레비전 채널 선택 같은 다른 그 사항에 대해서는 명시되어 있지 않다 하는 거죠. 자, 그래서 그 세 가지 기억하도록 하고, 자, 3항 소장은 자치생활 수정자들이 교육실, 강당 등의 적당한 장소에서 월 1회 이상, 자, 단위 바꾸는 함정으로 자주 출제하죠. 주 1회 이상 이렇게 바꾸니까 그리고 월 뭐 3회 이상이라든가 이렇게 또 바꿀 수도 있고요. 자, 그래서 토론회는 자치생활 수용자에 대해서는 월 1회 이상 의무적으로 토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자, 토론회에는 월 1회 이상 의무사항이에요. 그 점 기억하도록 하고, 제4항 소장은 자치생활 수용자가 법장, 소장이 정하는 자치생활 중 지켜야 할 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자치생활 허가를 역시 취소할 수 있다죠. 그리고 이런 자치생활 수용자가 지켜야 할 준수사항은 법무부 장관 또는 소장이 정한다 하는 거. 지방교정청장은 여기에도 해당될 수가 없겠죠. 그리고 접견에 대해서도 앞에서 이미 같이 연결해서 공부했죠. 접견의 수용자는 4, 5, 6, 1, 1회이다 이렇게 기억했죠. 그래서 중경비초급은 기본적인 처우만 허용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허용되어 있는 월 4회 접견만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일반급은 1회 추가시켜가지고 5회, 완화급은 6회, 개방급은 월 7회가 아니에요. 자, 그래서 1일 1회다 하는 거. 이것도 이제 하나 더 추가시켜가지고 개방처우급은 월 7회 하면 잘 속아요. 그래서 그 점 주의하도록. 다시 한번 수용자의 접견은 4, 5, 6, 1일 1회이다. 이내가 아니죠. 또 접견은 이내로 규정한 것이 아니라 딱 횟수로 확정돼 있어요. 자, 그래서 더 낮출 수는 없는 거죠. 그 점 주의하고, 그 다음에 2항 접견은 원칙적으로 전화통화와 마찬가지로 1일 1회에만 허용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했죠. 그렇지만 차후상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1일 2회 이상도 허용할 수는 있다 하는 것. 자, 그 다음에 이것도 좀 주의할 사항이에요. 3항 우리가 이제 법 41조 1항에서 이제 수용자는 교정시설 외부에 있는 사람과 접견할 수 있다. 교정시설 외부에 있는 사람과 접견할 수 있다가 원칙이었지만은 여기에서는 특칙으로 들어가지고 교정시설 내에 있는 다른 수용자와 이 접견할 수 있는 제도를 규정을 하고 있죠.
자, 그래서 그 취지를 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소장은 교화 및 처우상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수용자가 다른 교정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자와, 교정시설 외부에 있는 자와가 아니죠. 다른 교정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자와 통신망을 이용하여 화상으로 접견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 그러니까 외부에 있는 교정시설 외부에 있는 사람과 화상 접견, 스마트 접견은 지금 당연히 허용하고 있고, 여기에서는 이제 수용자 간 접견도 화상 접견도 인정하고 있다 하는 점에서 특별한 그 규정이에요. 그래서 같은 교정시설에 있는 수용자끼리는 통신망을 이용해서 화상 접견을 허용하지 않아요. 그렇지만은 다른 교정시설에 있는 수용자 간에는 통신망을 이용해서 화상으로 접견을 허가할 수 있다 하는 것. 그래서 같은 가족이라든가 이런 경우가 이제 각각 다른 교도소에 수용되어 있는 경우, 이런 경우는 특히 이제 처우상 필요하기 때문에 화상으로 이렇게 접견하도록 해줄 수는 있다 하는 거죠. 그리고 외부에 있는 사람이 스마트 접견이나 화상 접견 했을 때도 접견 횟수에 포함시키듯이 당연히 이 수용자끼리 화상 접견 했을 때도 접견 허용 횟수에는 포함이 된다 하는 거. 우리가 이제 그때 구분했던 것이 바로 이어서 나오는 가족 만나무 집이라든가 가족 만나무 집에서 접견하는 것은 접견 허용 횟수에 포함되지 않는다 하는 것하고 대비시켜야 되죠. 그리고 접견 장소에 대해서도 공부했듯이 원칙적으로 접촉 차단 시설이 설치된 장소에서 접견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개방처우급의 경우에는 접촉 차단 시설이 설치된 장소 외의 장소 적당한 곳에서 접견 실시할 수 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장소 변경 실시할 수 있는 대상자는 개방처우급이지 완화경비처우급은 해당되지 않는다. 다만 완화경비처우급과 일반경비처우급, 중경비처우급의 경우에는 처우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장소 변경 접견을 허용할 수 있다 하는 점을 구분했었어요. 그 다음에 이런 내용들도 지금 다 복습하는 거죠. 앞에서 같이 접견할 때 했었으니까. 자, 89조 가족 만나무날 행사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복습하면 소장은 가족 만나무날은 원칙적으로 개완특길이다 했죠. 그래서 일반급은 원칙적으로 허용이 되는 것이 아니라 처우상 특히 필요한 경우에만 허용이 된다 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소장은 특히 필요한 경우에 일반경비처 수용자에 대해서도 가족 만나무 행사 참여 또는 가족 만나무 집을 허가할 수 있다. 그래서 가족 만남은 개완특일이다 이렇게 기억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이 가족 만남의 경우에는 어떻게 했어요? 교정시설 내에서만 이루어진다 하는 것도 사항에서 주의할 사항이었어요. 그래서 교정시설의 일정한 장소에서 이지 교정시설 밖의 일정한 장소에서가 아니다 하는 거. 그래서 교정시설 안에서만 만나무 날 행사나 만나무 집 이용은 허용이 된다 하는 거. 이것은 이제 중간처우하고 대비시키라고 그랬어요. 중간처우는 교정시설 안에서 실시할 수도 있고 교정시설 밖에서 실시할 수도 있지만 가족 만남은 교정시설 안에서만 실시된다 하는 거. 그리고 가족이 없는 수용자에 대해서도 가족 만남의 행사 등을 허용할 수 있다 하는 거. 자, 그래서 여기 연상기업법에서 주의할 사항을 강조해 놨어요. 그 다음에 전화통화에 대해서도 2, 3, 5회 이내이다 이렇게 기억을 했었죠. 자, 그래서 원칙적으로 전화통화가 허용되는 것은 완화경비처우급과 개방처우급이지 일반경비처우급도 중경비처우급과 마찬가지로 처우상 특히 필요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전화통화는 허용이 된다 했어요. 그 다음에 그 이하에 있어서 처우상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개방처우급, 완화경비처우급 수용자의 전화통화 허용 횟수를 늘릴 수 있다. 원칙적으로 이제 허용 대상이 되는 완화급과 개방급에게만 이렇게 허용 횟수 늘려줄 수 있는 거지, 외적으로 이제 허용하는 이 일반급이나 중경비처우급 수용자에게는 전화통화 허용 횟수 늘릴 수 없어요. 그래서 그 점도 주의하고, 그리고 전화통화도 원칙적으로 접견과 마찬가지로 1일 1회 허용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처우상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1일 2회 이상도 허용할 수는 있다. 자, 특히 연상기업법에서 강조한 내용들 다시 한번
확실하게 숙지를 해둘 필요가 있어요. 자, 91조 경기 또는 오락회 개최 소장은 개방 완화급 또는 자치자에게, 그래서 이것도 이제 개완자에게 경기 오락회는 적용된다. 이렇게 기억하면 돼요. 개완자. 그래서 개방급 완화경비처우급 또는 자치생활 수용자에 대해서 경기 오락회는 월 2회 이내로 한정하고 있지 월 2회 이상이 아니에요. 그래서 토론회하고 헷갈릴 수가 있으니까 항상 이 부분은 토론회하고 대비시키도록 해야 된다 하는 거. 월 2회 이내이고, 그 다음에 토론은 의무적으로 이제 월 1회 이상 개최하도록 해야지만은 경기 오락회는 개최하게 할 수 있다. 의무적 규정이에요. 그 점도 토론회와는 차이가 있고, 그 다음에 다만 소년 수용자에 대해서 그 횟수를 늘릴 수 있다는 것도 경기 오락회에만 적용되는 거지 토론회에는 해당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것 가지고 서로 헷갈리도록 문제 만들기가 좋으니까 헷갈릴 수 있는 내용들을 항상 이렇게 서로 대비시키면서 숙지를 해놓도록 해야 된다 하는 거. 그리고 참석 인원에 대해서는 명시적인 제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뭐 참석 인원은 10명을 초과할 수 없다라든가 이렇게 바꾸는 것도 주의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외부 강사에 대해서도 경기 오락회 때 초빙할 수 있다. 이지 초빙해야 한다가 아니죠. 다시 한번 그 숫자, 관련 숫자 여기에서도 제시를 해놨어요. 그 다음에 그 사회적 처우에 대해서 보시죠. 사회적 처우. 사회적 처우하고 중간 처우, 그리고 개방 처우. 이것은 이론에 있어서는 같은 개념으로 보기도 하지만 시행규칙에서는 이렇게 사회적 처우하고 중간 처우를 별도로 구분해서 규정을 하고 있다 하는 것을 먼저 알아둘 필요가 있죠. 자, 그래서 중간 처우가 그 내용이 바로 개방시설 처우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론에서 이렇게 공부했던 그런 거 사회적 처우 이퀄 개방 처우 이퀄 중간 처우하고 현행 법에서 이렇게 사회적 처우와 중간 처우를 구분하고 있는 것을 헷갈리지 않도록 해야 돼요. 자, 그래서 사회적 처우도 원칙적으로 개완특일이다. 일반 처우급은 처우상 특히 필요한 경우에만 허가할 수 있다 하는 것. 그리고 사회적 처우는 네 종류였죠. 사회견학, 사회봉사, 외부 종교행사 참석, 그리고 외부 문화공연 관람이다 했어요. 그래서 그 네 가지. 그리고 이제 이항에 있어서 소장은 외부, 이것도 지금 앞에서 공부했던 내용이기 때문에 지금 복습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외부 사회적 처우 허가해 가지고 외부로 내보낼 때는 별도의 수용자를 지정하여 있게 한다지 자비 구매 의뢰를 있게 한다가 아니다 했죠. 그리고 다만 처우상 필요한 경우에 자비 구매 의뢰를 있게 할 수 있다 했어요. 그리고 비용에 있어서 네 가지 사회적 처우 중에서 오로지 외부 문화공연 관람 비용만 수용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다 했어요. 그리고 앞에서 이미 공부했듯이 59조의 5 수용자의 사회적 처우, 소년 수용자의 사회적 처우 하게 되면 소년 수용자의 경우에는 개완특일이 적용되지 않고 이 나이 적성 등을 고려해 필요하다고 인정하게 되면은 중경비처우급 소년 수용자에게도 이 사회적 처우 활동을 허가할 수는 있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경우 소장이 허가할 수 있는 것은 네 가지 사회적 처우 이외에도 발표회 및 공연 참가 활동까지도 포함시켜 줄 수 있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인에 대해서는 발표 및 공연 등의 그 참가 활동이 이 사회적 처우로 허용될 수 없어요. 그렇지만 소년 수용자에 대해서만큼은 발표 및 공연 등 참가 활동까지도 사회적 처우에 포함시킬 수 있다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그 중간 처우와 관련해서도 이랑 소장은 중간 처우도 개완만이다이죠. 그래서 소장은 개방처우급 완화경 규칙 수용자에 대해서 교정시설에 설치된 개방시설에서의 중간 처우의 요건은 1항이죠. 그 다음에 2항의 경우에는 지역사회에 설치된 개방시설의 수용 처우할 수 있는 요건이에요. 그래서 그 차이점을 구분하는 문제가 출제가 되고 하기 때문에 중간 처우
에서 1항과 2항 구분하는 것은 난도가 매우 높은 문제예요. 그래서 확실하게 다시 한번 구분하도록 해야 된다 하는 건, 교정시설에 설치된 개방시설에서의 중간 처우, 이것은 교정시설 안에서 이제 자유롭게 자율활동을 허용하는 거, 사동에서 실시하는 거 중간 처우죠. 자, 그래서 외부로 도주할 가능성 같은 경우는 그렇게 높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교정시설 밖에 있는 지역사회에 설치된 개방시설에서의 그 중간 처우, 그러니까 안양교도소 등 그 소망의 집 이런 것은 교정시설 주벽 밖에 있는 그런 가정과 같은 주택과 같은 그런 형태의 개방 처우 시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곳에서 지낼 때는 도주하려면 얼마든지 도주할 수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도주 가능성이 전혀 없는 수용자로 한정해서 이렇게 선정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요건이 보다 강화될 수밖에 없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통적인 요건은 형기가 3년 이상인 사람이죠. 장기 수용자에게 이제 사회 적응을 위해서 중간 처우가 필요한 것이지, 3년 미만 짧게 이제 그 사회와 동떨어져서 생활하는 사람에게 뭐 적응 훈련 강조할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형기 3년 이상인 사람이지 3년 이하인 사람이 아니다 하는 것을 좀 주의하고, 그 다음에 범죄 횟수는 전과 횟수가 많은 사람에 대해서 위험하기 때문에 중간 처우 실시하기 어렵죠. 그래서 전과 횟수, 범죄 횟수가 2의 이하인 사람이다. 그래서 이하하고 이상 이렇게 뒤바꾸는 함정 문제도 특히 이거 주의할 사항이에요. 그리고 중간 처우를 받는 날로부터 가석방 또는 형기 종료 예정일까지 기간이 3개월 이상 1년 6개월 이하인 사람, 그래서 1년 6개월 이하인 사람에 대해서까지 교정시설 내에 있는 개방시설에서 중간 처우는 허용할 수 있다 하는 거. 그렇지만은 이제 이 지역사회에 설치된 개방시설에서의 중간 처우의 경우에는 1년 6개월 이하가 아니라 9개월 미만이죠. 그래서 이 잔영기가 많이 남아 있을수록 도주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9개월 미만, 그리고 여기서 9개월 미만이기 때문에 9개월인 형기 종료 예정일까지 기간이 9개월인 수형자에 대해서 지역사회에 설치된 개방시설을 수용하여 처우를 할 수 있다 하면 틀린 선지가 되는 거야. 9개월 미만이기 때문에 9개월 미만 8개월 29일까지 해당하는 수용자에게만 허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도 미만인지 이하인지 헷갈리도록 문제 만들 수 있으니까 그 전까지 주의하도록 하자 하는 거. 그리고 사망 중간처우 대상자 선발 절차는 법무부 장관이 정한다. 그리고 94조에 있어서 작업 교육 등의 지도 보조의 경우에도 개완만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개완급으로서 작업 교육 등의 성적이 우수하고 관련 기술이 있는 경우에는 교도 간의 작업 지도를 보조하게 할 수 있다. 그래서 작업 지도 보조 개완만이다가 중요하고, 95조도 역시 개인 작업도 개완만이다로 이렇게 종합해서 정리를 해놨어요. 그래서 이제 개완으로서 작업 기술이 탁월하고 작업 성적이 우수한 경우에는 수용자 자신을 위한 개인 작업. 자, 이것은 수용자 자신을 위해서 개인 작업하는 것이지 국가를 위해서 이제 교도 작업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개인 작업, 이것은 교도 작업에 포함되지 않는 작업이다 했어요. 개인을 위하여 개인이 수용자 자신을 위해서 개인 작업을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개인 작업 시간은 교도 작업, 공적인 교도 작업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작업을 마치고 일일 2시간 이내로까지만 허용한다 하는 것. 이것도 이제 이 간식 지급 규정이 바로 연장 작업 3시간 이상이었죠. 그거하고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이 3시간인지 2시간인지도 같이 통합해서 문장으로 정리를 했었어요. 그 다음에 이 항에 있어서 개인 작업을 하는 수용자에게는 개인 작업 연구를 사용하게 할 수는 있다. 이것도 개인 작업 연구를 사용하게 해야 한다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 점 주의하도록 하고, 이 경우 작업 연구는 특정한 용기에 보관하도록 해야 한다. 교정시설의 어떤 그 작업 도구하고 이렇게 주섞이면 안 되니까 당연한 규정이죠. 그리고 개인 작업에 필요한 작업재료 등의 구입 비용은 수용자가 부담해 가지고 자기가 재료 구입해 가지고 가공해서 판매한 수익이
수영자 자신에게 돌아가죠. 그래서 이것은 교도 작업은 아니지만 교도 작업 임금제의 어떤 그 취지를 살릴 수 있는 그런 제도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개인 작업을 할 때도 처우상 필요한 경우는 예산 범위 내에서 그 구입 비용을 지원할 수는 있다. 그리고 외부 직업 훈련, 이것은 이제 뒤에서 규정하고 있는 일반적인 직업 훈련하고도 잘 구분해야 돼요. 외부 직업 훈련인지 교정시설 안에서 실시되는 일반적인 직업 훈련인지가 헷갈려서는 안 되죠. 그래서 이것은 교정시설 밖으로 내보내는 외부 직업 훈련이에요. 그래서 외부 직업 훈련도 개완만이다이고, 이 개완만에 해당하는 경우에 교정시설 외부의 공공기관 뿐만 아니라 기업체 등에서 운영하는 직업훈련을 받게 할 수도 있다 하는 거죠. 교정시설 외부에 있는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직업훈련을 받게 할 수 있다로 한정된 게 아니라는 것. 기업체 등, 그러니까 일반 학원 등에서 운영하는 직업훈련도 받게 할 수 있다 하는 거죠. 당연히 이런 거 직업훈련 비용까지 국가 부담으로 할 수는 없죠. 그래서 직업훈련 비용, 학원의 수강료라든가 이런 것은 수용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처우상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법에서는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그래서 연상기업법에서 종합해서 정리했어요. 자치처우와 중간처우, 지도보조, 그리고 개인작업, 외부 직업훈련만큼은 일반경비처우급이나 중경비처우급 수용자에게는 절대로 허용할 수 없다. 개완만이다. 그 다음에 여기에서 강조해놨죠. 직업훈련, 일반적인 직업훈련을 규정한 124조는 경비처우급 적용 처우가 아니기 때문에 중경비처우급 수용자에게도 교정시설 내에서 직업훈련은 시킬 수 있어요. 그렇지만은 외부 직업훈련만큼은 개완만이다 하는 거죠. 개반급과 완화급에게만 허용되지 일반급이나 중경비처우급에게는 허용되지 않는다. 자, 그래서 그 점 주의하도록 하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출제가 많이 되는 내용들 정리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분류처우위원회에 대해서도 같이 이렇게 이어서 정리를 해야죠. 자, 이런 거 각종 위원회, 이것은 매 시험마다 한 문제씩 출제된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분류처우위원회, 징벌위원회, 규심사위원회, 이런 거 위원회, 이것은 그리고 뭐 교정자문위원회, 이런 것들은 매년 한 문제씩은 출제된다. 자,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분류처우위원회 정리하죠. 제1항 수용자의 개별처우 계획 가석방 심사 대상자 선정이지 가석방 적부심사 기관이 아니에요. 가석방 적부심사는 원칙적으로 가석방 심사위원회와 소년 수용자에 대해서는 보호관찰 심사위원회에서 가석방 적부심사 담당하죠. 그래서 가석방 적부심사하고 이렇게 헷갈리도록 출제할 수 있으니까 그 점 주의하도록 하고, 그 밖에 수용자의 분류 처우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교정시설의 분류처우위원회를 둔다 하지 지방교정청이나 법무부의 분류처우위원회를 둔다가 아니에요. 그래서 분류처우위원회도 징벌위원회와 규심사위원회와 마찬가지로 일선위원회다. 그렇지만 이제 교정자문위원회는 과거에 일선위원회였지만 지금 지방교정청에 설치 운영되는 위원회로 바뀌었죠. 그래서 그런 각종 위원회 확실히 알아두고, 그리고 이 분류처우위원회는 둔다이지 둘 수 있다가 아니죠. 둘 수 있다라고 돼 있는 것은 뭐예요? 교정위원제도이죠. 그래서 그런 것하고 이렇게 헷갈릴 수가 있으니까 주의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항에 있어서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하, 이거 7명 이하를 9명 이하로 잘 바꾸죠. 이 보관찰 심사위원회라든가 중앙에 설치 운영되고 있는 가석방 심사위원회의 경우에는 9명 이하지만은 각 교정시설별로 일선위원회의 경우에는 7명 이하나 8명 이하이지 9명 이하는 전혀 없어요. 그래서 그 점 주의하도록 하고, 규심사위원회가 68이었죠. 그리고 징벌위원회와 분류처우위원회가 57 이하다. 이렇게 종합해서 또 정리를 해야 돼요.
그리고 이제 위원회의 경우에는 위원장은 당연히 소장이 되고 뒤에서 이제 그 징벌위원회는 소장 바로 다음 순위자가 되는 것하고도 헷갈리지 않도록 해야 되죠. 항상 이런 그 위원회 같은 경우에도 하나 위원회만 단독으로 기억하려고 하지 말고 관련된 헷갈릴 수 있는 그 위원회 내용하고도 대비시키면서 공부를 해나가도록 해야 돼요. 위원장이 소속 기관의 부서장 및 과장 중에서 임명한다가 원칙이죠. 다만 지소의 경우에는 5급 이상인 과장이 아니라 7급 이상 교도관 중에서 임명한다 하는 것. 그리고 여기서 위촉한다는 들어갈 수 없죠. 왜냐하면 외부위원은 분류처우위원회에 참여하지 못해요. 자, 그래서 이 분류처우위원회는 외부 인사가 참여할 수 없는 위원회다 하는 것도 핵심적인 특징이었어요. 뭐 징벌위원회가 됐건 규심사위원회가 됐건 교정자문위원회가 됐건 가석방심사위원회가 됐건 모두 다 외부 인사가 참여하도록 하고 있지만은 분류처우위원회만큼은 외부 인사가 참여할 수 없다 하는 거였죠. 그리고 이제 시행규칙에서 중요한 내용, 그래서 분류처우위원회의 관장 사무에 대해서 다시 한번 기억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위원장의 직무는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위원장이 미리 지적한 위원이 이 직무를 대행한다. 자, 원칙적으로 이제 위원장이 없을 때는 미리 지정한 위원이 직무를 대행한다 하는 건, 이것도 뒤에 여러 그 위원회별로 특징이 좀 다르게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정리해야 헷갈리지 않을 내용이에요. 그래서 뒤에서 종합적으로 다시 한번 정리해 놨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회의는 이 위원회 회의는 매월 10일에 개최한다 하는 것은, 그래서 이 분류처우 회의가 있어요. 이것은 이제 지침에 근거해서 운영되고 있는 실무상의 그런 회의인데, 분류처우 회의, 위원회가 아니라 분류처우 회의가 이제 매월 7일이죠. 그래서 거다가 헷갈릴 수가 있기 때문에 위원회의 분류처우위원회의 경우에는 분류처우 회의와는 달리 10일에 개최한다 하는 거. 뭐 공휴일 등에는 그 다음날 개최하는 것이 당연히 법률상 원칙이죠. 그리고 위원장은 수용자의 처우와 관련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는 권한은 위원장에게만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위원회 회의는 이것도 이제 특이사항이죠. 그래서 특별히 형광펜으로 밑줄 그어야 돼. 이건 다른 위원회들은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한다가 원칙이죠. 다른 모든 위원회가 그래요. 그렇지만 유일하게 분류처우위원회에 한해서만큼은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 출석으로 개의하고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을 의결한다는 것은 현행법상 모든 위원회가 다 공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을 의결한다 해서는 출석위원 대신에 재적위원으로 바꾸는 함정만 주의하면 돼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을 의결한다가 아니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을 의결한다 하는 거. 그리고 뭐 100조 같은 경우는 좀 가볍게 봐도 되겠죠. 분류심사 업무를 담당하는 교도관 중에서 간사 1명을 두도록 한다 하는 거. 간사 2명 이상을 둔다가 아니야. 간사 1명을 둔다 하는 건. 그래서 그 내용까지 정리를 하시면 되겠어요.